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시세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작년 하반기 평균에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봄 이사철을 맞아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오늘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주치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이 살 타이밍인가? 좀 나중에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중요한 거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이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매수와 매도에 관련된 타이밍에 관련된 좋은 강의 많은 분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준비한 게 지금 거래량에 대한 게 언론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MC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좀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거래량이 줄어들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도 전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수세가 실종해서 아무리 저렴하게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기사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슈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살려는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별로는 진짜 몇 억도 떨어졌다는 얘기도 종종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계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를 준비한 거는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투자자들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거래량이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죠. 바로 2017년도 하반기 이제 11월, 12월 달 때보다도 지금 아주 극명하게 거래량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이상도 줄었죠. 지금 이러한 거래량 감소 수치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거래량의 감소폭이 큰 거는 눈에 띄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크게 준 거는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NC님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사려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도 거래량이 없어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거래량과 부동산 시장을 상관관계를 알려고 하면 보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좀 이해하시는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얘기는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딱 이렇게 가져왔는데 얘를 좀 부동산 시장에 맞게 좀 변환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프라이스, 퀀티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과 거래량 그냥 똑같이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이제 수요, 공급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수요는 매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공급이 매도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매도자라는 것 좀 이해부터 시키고 가야 될 텐데요.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고 시장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규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체는 주택이 2천만 호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수는 한 20에서 한 3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 시장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에 대한 공급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즉 재고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30만 호가 공급되는 시점 자체가 빨라야 5년 뒤라는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비탄력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했으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봤을 때 수요 공급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즉 구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외생 변수, 내생 변수 구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내생 변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변하는 게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공급 곡선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격에 따라서만 변하는 게 바로 공급, 이제 이 점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때 팔려고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높게 쳐줄 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격을 높게 쳐줄 때 나는 이렇게 많이들 팔 거야 라는 것가 있고, 나는 이 가격이면 팔 거야 라는 게 계속 모여서 이게 공급 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수요 곡선은 뻔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격차에 대한 것들이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는 되지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 곡선들이 쭉 점들이 모여져 있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마주치는 이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량이 형성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라고 했을 때 외생 변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생 변수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그럼 외생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했던 거, 내생 변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외생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격 변수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런 금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 하다못해 주식시장이 뭐 호황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할 때 좀 대체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도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 외생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외생 변수가 바뀌었을 때는 점이동이 아니라 선이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 중 하나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 선이동이 됐을 때 딱 지금 현재 경기 시점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수요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이 가격이면 살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가격 뭐 10억이면 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이 가격보다는 좀 그래도 8억 되면 살래라는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매수 가격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수요 곡선이 이제 좌측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을 때 가격은 이 점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진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감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공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급 곡선은 그대로예요. 나는 이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매수자들 이 가격에 안 산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 가격 안 받으면 안 팔 거야 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금 스케줄 상 때문에 급하게 팔려고 했을 때는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에는 사람들이 안 사.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급매물로 낮춰야지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이 공급 곡선은 점이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이 이제 B에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중요하냐는 것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이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시중에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막상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입지 아니면 원하는 동호수, 이 물건이 싸게 안 나와 있으면 결국 내가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매수자들이 지쳐서 다시 수요가 다시 이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거래량이 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거래량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럼 실질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매도자들이 진짜 이제는 팔 타이밍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예를 들어 예전보다 다르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도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전에 수요 곡선일 때는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부터 짚어야지 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기본이라 사실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오늘 실제로 처음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수요가 감소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을 해도 공급 곡선이 그대로면 거래량만 줄어들 뿐이고요. 또 결국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 발표가 이 수요를 감소시켰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뿐만 아니라 이 공급 곡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쳤을 때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은 또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 공급도 분명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겠죠? 이렇게. 근데 공급은 또 가만히 있기보다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의 공급 곡선은 사실상 크게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거래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은 보다 떨어지겠죠. 공급도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은 살짝 좀 더 늘어나는 상태겠죠. 하지만 원래 거래량보다는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거래량이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 외생 변수가 발생했을 때 둘 다 이동은 합니다. 근데 뭐가 더 큰 폭으로 이동하느냐가 포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 곡선도 크게 변동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예를 들기 편한 게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주 큰 지금 대못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크게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줄었고요. 근데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좀 너무 어렵겠다. 지금 팔아야겠다는 판단이 많이 늘게 되면 공급을 크게 늘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가격 형성은 이제 D점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은 오히려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을 시점은 오히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둘 중 어느 거 하나가 더 크게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긍정적인 걸로 오히려 뭐 좀 수요가 늘어나는 거.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게 위헌으로 판단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호재들, 예를 들어 청량리가 워낙 개발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GTX, 뭐 B선, C선, 그리고 동대문구 자체에 뭐 공급 이제 개발 호재도 워낙 많고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서 이 돈 주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반대로 공급은 가만히 있을까요? 역시 변동하겠죠. 청량리에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아. 그러면 지금 팔기보다는 나중에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매물들을 걷어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지점은 어딘가 한 점에서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근데 거래량 가격 이제 크게 올라가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일한 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은 차이가 없다. 즉 우리가 얘기할 때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가 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주로 수요가 크게 위축만 됐었다라는 것. 즉 공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관망하는 것,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이 부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분명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 위축이 더 크면 거래량이 준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를 보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는 즉 매수 심리의 위축보다는 매도 심리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게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던 게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급을 이제 공급 대책에 세워야지 매도자들이 이제 매도 심리를 자극하면서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려야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들어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다 얘기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었어도 이 부분은 수요 감소지 이제 공급자들은 오히려 좀 관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2017년도 거래량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 때 외생 변수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9.13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도 뭐가 더 강력했을까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엄청나게 비교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 노무현 전 참여정부에 있었던 다양한 규제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빵 하고 터뜨리다 보니까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이렇게 규제가 세게 할 줄은 몰랐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었고요. 이렇게 규제를 많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자들도 위축을 했지만 매도자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거죠. 진짜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 라는 얘기들 문의를 엄청 많이 했었었고요. 이제 매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공급량 자체는 그때 규제는 더 심했었지만 매도 심리를 자극하면서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교했을 때 9.13 부동산 대책은 그에 비해서는 워낙 작은 이제 영향을 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매도자들은 보다 관망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해해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현 거래량 감소는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매도자가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가 아니라 공급으로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17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거래 절벽은 시장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많다라는 건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도 않고 또 매도 물량이 많은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건지 궁금한데요, 소장님? 네, 사실 언론을 보게 되면 뭐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 뭐 강남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는 매물도 막 쏟아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허수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부동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가도 부동산이 못해도 서너 개씩 있고요. 진짜 몇천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변을 했을 때 부동산만 100몇 개가 넘게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물건을 한두 군데만 내놓나요? 여러 군데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들끼리 물건을 공유하면서 서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물은 뭐 서너 개밖에 안 된다 해도 부동산 예를 들어 1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200~300개씩 매물 자체는 많이 나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네 부동산 숫자에 따라서 매물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거품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뭐 매물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 가격이 떨어진 매물들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싼 거는 몇 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숫자에 따라서 그걸 너도 나도 광고를 하다 보면 그게 시세가 떨어진 것처럼 약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매물 자체는 사실 몇 개가 안 되지만 부동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좀 광고가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 개의 매물이 쏟아진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물량이 정말로 많은 것인지 아니면 많아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매물이 쏟아진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려면 직접 찾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했었던 97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매도 물량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진짜 쌓여가지고 너도 나도 팔아달라고 하면서 물량이 정말 쌓여져 있었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인지 진짜 물량이 많은지 아니면 단순히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많이 보이는 것인지 이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특정 한두 곳만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단순히 매물 정보 사이트만 쭉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쭉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뭐 예를 들어 20개다 아니면 뭐 10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10개, 20개 중에서 실제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거는 과연 몇 개인가? 진짜 10개, 20개 다 막 급매물로 몇 억씩 싸게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급한 급매물 한두 개만 이제 싸게 나와 있는 거 대부분들은 관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허수를 좀 가려내고 전체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거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핵심 부분은 거래량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쭉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수요 곡선이 이동인지 아니면 공급 곡선에 따른 변동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 심리가 단순히 위축돼 가지고 거래량이 줄었든지 아니면 공급 곡선, 즉 매도 심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떨어뜨리려면 공급 곡선이 중요하다. 즉 매도 심리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몇몇 개밖에 없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부동산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허수를 뺀 전체 물건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악한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이 일시적인 수요 위축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좀 그래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가가지고 좀 더 관망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오늘 해보았습니다. 네, 거래량과 부동산 시장과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